읽어주는 동화책 화왕계를 들려준 설총. 저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이라지? 그렇다네. 원효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세상 사는 진리를 깨닫는 듯하지. 태종 무열왕이 신라를 다스릴 무렵 원효 스님은 신라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았답니다. 그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 설법을 할 때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이곤 했죠. 한때는 다른 스님들처럼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던 원효 스님은 해골의 고인물을 마시고 난 뒤 세상 일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어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 스님은 불교를 퍼뜨리는데 더욱 애를 썼답니다. 모든 일에 거침이 없던 원효 스님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스님의 신분으로 자식을 낳고 싶어 하기도 했죠. 태종 무열왕이 그런 원효 스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일을 꾸몄어요. 스님을 찾아서 묘석궁으로 모시도록 해라. 신하들이 스님을 찾으러 갔을 때 마침 스님은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리에서 떨어져 개천에 빠지고 말았죠. 스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마침 요석궁이 가까우니 그리로 가서 옷을 말리시지요. 신하들은 스님을 요석궁으로 안내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무열왕이 시킨 일이었죠. 그때 요석궁에는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된 공주가 머물고 있었답니다. 무열왕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 후 원효 스님은 공주와 인연을 맺었고 얼마 후 공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바로 설총이었죠. 설총은 자라면서 총명함과 부지런함이 남달랐어요. 특히 글을 읽고 깨친 뒤에는 중요한 유교의 경전이나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런 설총을 보고 경탄에 마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설총은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읽기 어려워했는데 설총은 그런 사실이 안타까웠죠. 사람들이 이 어려운 한자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랫도록 고민한 설총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로 한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했죠. 이런 방법을 이두라고 하는데 설총은 뒷날까지 이두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답니다. 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 무렵 신라는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날은 마침 설총이 궁궐에 들어와 있었죠. 신문왕이 설총을 보며 말했죠. 요즘 며칠 계속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마침 날이 개고 남쪽 바람까지 불어서 궁궐 안에 꽃향기가 그가오. 이런 날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법이라오. 그대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오. 설총은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오면 배하께 화왕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왕이라 꽃의 왕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사옵니다. 폐하께서 우리나라의 왕이시듯 꽃의 세계에도 왕이 있사옵니다. 신문왕이 왕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자 설총은 더욱 여유를 보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화왕은 꽃 중의 꽃, 모란이에요. 봄철이 되자 화왕은 마침내 예쁘게 꽃을 피웠답니다. 활짝 피어난 화왕의 빛은 눈부실 만큼 화려하고 고왔죠. 세상에 그 어떤 꽃이라도 화왕의 아름다움을 따를 수는 없을 듯 싶었어요. 가히 꽃 중의 왕이라 불릴만 했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임금님을 뵙고자 여러 꽃들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아침마다 화왕에게 그렇게 아뢰곤 했어요. 가까운 곳은 물론 아주 먼 곳에서까지 앞다투어 찾아와 화왕을 뵙고 인사를 올렸던 거죠. 그러나 화왕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꽃들도 부지기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그날도 여러 꽃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화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이끌렸죠. 그녀는 붉은 빛깔과 짙은 향기를 뽐내며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왕의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왔죠. 꽃의 왕으로서 온갖 꽃들을 다 보았다고 자부했지만 저렇게 예쁜 꽃은 처음인 듯 했답니다. 아, 저 아름다운 붉은 빛깔. 이제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고운 색이로구나. 게다가 저 멀리서까지 풍겨오는 향기는 어찌 이리도 짙단 말이냐. 여인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붉은 뺨에 옷 같은 이, 거기에다 잘 차려입은 옷맵시까지 그야말로 미인 중에 미인이었답니다. 여인은 여린 몸을 간들거리며 아양을 떨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어요. 저는 장미라고 합니다.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벌판에서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을 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쐬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대왕께서 훌륭한 분이라는 말을 듣고 가까이서 모시고자 이렇게 온 곳입니다. 제 뜻을 받아주옵소서. 그 목소리마저 비단결같이 고와 화왕은 잠시 동안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화왕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활짝 피어났죠. 그런데 잠시 후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허름한 베옷에 가죽띠를 두른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허리를 굽힌 채 구부정하게 걸었답니다. 화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디서 이런 볼품없는 노인네가 나타났을까? 앞서 본 미인과 너무도 격이 다른 모습이라 왕은 적잖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왕의 그런 속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은 공손하게 엎드려 화왕께 아뢰었죠. 저는 서울 성문 밖의 큰 길가에 사는 백두홍이라고 하옵니다. 아래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너른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높은 산이 있어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두홍은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있었지만 화왕은 조금도 미덥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만났던 젊고 아리따운 장미의 모습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죠. 그러나 백두홍은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만일
신하들이 온갖 물건을 충분히 공급하여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한다 하더라도 대왕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 몸속의 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러한 데에 뜻이 있으시다면 저를 버리지 마시고 곁에 두어 주소서. 바로 그때 화왕의 옆에 있던 신하가 물었어요. 지금 이렇게 2명이 와 있는데 대왕께서는 둘 중에서 누구를 신하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돌려보내시렵니까? 신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화왕은 고민에 빠졌죠. 정말 이 노인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니 이 어떡하면 좋을까? 화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섣불리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옳은 길을 가자면 노인을 따라야 하고 유쾌하게 즐기고자 한다면 미인을 취해야 하니 왕으로는 퍽 어려운 선택이었죠. 물론 왕의 체면으로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긴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을까? 화왕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백두홍이 나섰어요. 저는 화왕께서 총명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쉽게 판단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 생각이 들렸습니다. 대체로 임금들 중에는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백두홍의 말은 강단 있고 곧은 대나무와 같았어요. 화왕은 자신의 속마음을 꼬집는 듯해서 속이 뜨끔했죠. 백두홍은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 때문에 옛날 현명한 선비들 중에는 뜻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사람이 많습니다. 맹자 같은 훌륭한 분도 불우한 신세로 삶을 마쳤고 풍당 같은 뛰어난 인재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낮은 벼슬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랬는데 저같이 재주 없는 사람이 별 수 있겠습니까? 화왕은 몹시 부끄러워졌어요. 잠시나마 미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화왕은 손사래를 치며 백두홍에게 사과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살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신문왕은 그의 이야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짐이 매우 어리석었음을 알겠노라. 그대의 이야기는 무릇 임금이라면 새겨들을 만한 깊은 뜻이 있도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두어서 후세에 임금이 되는 이들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노라. 신문왕은 곧 살총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왕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간사한 신하를 멀리하고 충직한 신하를 가까이 하기로 다짐했죠. 살총은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재주도 매우 뛰어났어요. 그래서 강수,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를 대표하는 새 문장가로 꼽혔답니다. 또한 일찍이 유학에도 뜻을 두어 신라의 유학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총의 가장 큰 업적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이두를 발전시킨 것이었죠. 한편으로는 왕에게 충성하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염려하여 불편한 문자를 개선하려 했던 살총의 뜻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